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면서 유권자들은 4.15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2020 총선 출마자들, 후보자들의 윤곽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인천은 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고들 합니다. 본격화하고 있는 21대 총선 레이스, 시사쇼는 앞으로 이 4.15 총선 인천 지역 각 선거구별 판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선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냐, 과연 유권자의 선택은 어디로 기울고 있을까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먼저 부평 가불 선거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류건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항구 전 인천광역시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평 갑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평 갑 지역이 타 지역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교수님께 그럴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15대부터 보면 이제 이 지역은 진보와 보수로 왔다 갔다 해요. 국회의원이. 15대 뚜렷한 성향이 없다 이런 묘한 지역인데요. 15대 때 조진영 의원이 신한국당 됐고요. 16대 때 새천년 민주당의 박상규 의원이 됐고요. 17대 때 민주당의 문병호,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렇죠. 문병호 의원이 됐고 18대에 다시 조진영 의원이 또 됩니다. 네. 19대엔 다시 또 문병호 의원이 됩니다. 네. 20대에는 지금 현역이신 정유섭 의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표 차이도 크지가 않아요. 뭐 처음에는 좀 큰 듯하고 박빙인 때가 1,400표 차이도 나고 그랬는데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정말 적은 표 차이, 26표에서 23표로 줄어드는 정말 박빙의 지역입니다. 정말 뭐 뚜렷한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냉정한 판단을 해주는 곳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항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지역은 이제 전통적인 부평의 중심 지역이죠. 네. 그 부평시장과 부평역 일대, 그리고 이제 부평역과 그 부계역 북부 지역 전체랑 동암역 북부 지역이 선거구 지역입니다. 네. 아주 광범위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환이 확정된 그 미군 부대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인근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굴포천에 복귀한 것을 뜯어내고 이곳을 이제 부평시장과 그다음에 부평의 그 지하상가들을 연결하는 이 부평 11번가라고 하는 그 이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원도심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 부평갑 지역이 포함된 동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평갑 지역은 부평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까지, 그리고 이 북의 1동, 그리고 일신동, 십정 1, 2동, 그리고 산곡 3, 4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평 을 지역도 이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산곡 1동과 2동, 그리고 청천 1, 2동, 갈산 1, 2동, 삼산 1, 2동, 그리고 북의 2, 3동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평 지역 동수도 많고 정말 인구도 상당을 한데요. 저 먼저 이 부평갑, 오늘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 명단을 보면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인천시 의회 의장을 지내신 이성만 예비 후보가 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부평구청장을 역임했던 홍미영 예비 후보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유재홍 예비 후보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종근, 전희자, 이시자, 박선희, 박재철, 김소윤, 전영직, 이분들은 모두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정말 뭐 대거 이 등록을 한 상태인데요. 자, 한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어떤 당인지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주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남동갑하고 계양갑에서는 예비 후보가 전부 국가혁명 배당금.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가 전 예비 후보가 중동홍진에서 7명 중에 3명이고요. 그렇군요. 또 미추홀도 9명 중에 6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 이상을 이 한 당이 냈는데요. 목적은 아주 심플해 보입니다. 언론에 노출되겠다. 언론 노출. 그리고 비례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내서 지역을 흔들고 다니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 당의 대표가 잘 아시는 허경영 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이 근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러면 정말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예. 딱 보기엔 보수적인데요. 정책을 보시면 20살부터 150만 원 지원, 수능 폐지. 조건 없이 150만 원. 그렇습니다. 출산 시 5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이건 정의당보다 훨씬 더 화끈한 이런 굉장히 재정 파격적인 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국가가 파산하지 않을까 싶을 텐데, 근데 일부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지금 주고 있는 기초연금 같은 거 있죠. 네네. 이 양반 주장했던 거예요.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참 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뭐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많은 후보를 이렇게 한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인지도 높아지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인지도 높아지면 지역구에서 당선은 어렵지만 비례대표에서 몇 석이 나오면 정말 허경영 후보가 대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 허경영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냐면 우리 현대사의 희극적인 정치인이다. 희극적인 정치인이다.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황당함도 주는 후보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후보자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후보가 있으신지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후보보다는 이제 부평갑 지역은 네네.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아주 당내 경선이 아주 치열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이성만 네. 전 인천시 의장이죠. 전 그 당협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동안 4년 동안 절치부심 이제 해온 것이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원이나 이제 구의원이나 이런 공천권을 행사해서 실제로 현재 권리당원 확보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미영 이제 전 구청장께서는 직전 구청장까지 연임을 2번 하시고, 그렇죠. 뭐 그 부평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 뭐 또 비례국회의원 뭐 이런 활동까지 하신 부분이라 네. 부평 구민에 대한 그 인지도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과연 누가 이 공천 단수 공천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선까지 갈 것인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뭐 지켜볼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두 분 다 워낙에 이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가 아니면 기반은 탄탄하죠. 이 네. 분이어서 네. 이 경선 자체도 일단 경선을 통한다면 그 자체도 일단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네. 주목해 볼 만한 후보가 민주당 쪽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한국당에 지금 우리 현역이신 정유섭 의원이 예.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곧 할 거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예상치 않은 변수가 유재홍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를 딱 등록했습니다. 한국당 내에. 네. 근데 이제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잘 보면 재밌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뭐 유권자들의 호기심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은 예.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는 예비 후보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출마가 유력한 분들이 있죠. 뭐 현역 의원이신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있는데요. 뭐 출마 가능성은 뭐 당연할 것으로 전망하시죠. 너무 당연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계양, 부평 이런 쪽은 약세인데요. 그렇죠. 그 중에 있는 사실 한 명밖에 없는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정유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참 보기 어려운, 그렇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유재홍 전 시의원이 나왔지만 당장은 상당한 경쟁력과 인지도가 높아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공천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유재용 예비 후보와의 이 공천 싸움에서는 이 정유섭 지금 현역 의원이 우세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렵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예, 아니 제가 보기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렇죠. 그 중도 보수 통합신당 이걸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도 김영호 전 국회 부회장을 해서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혁신과 통합 측도 같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서로 일단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 공천 기준을 보면 물론 TK 이런 지역에 50% 현역 의원 물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현역 의원도 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BTX 그 B 노선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미군 부대 다시 반환받는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나름대로 그런 성과를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한 바가 있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그 공천 심사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 공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준에 이제 4대 원칙이 있지 또 거기에 이제 뭐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유섭 의원께서 2016년 세월호 어떤 막말 논란에서 언론을 떠들썩게 했던 거라든지 네. 작년도에 이제 그런 환경단체들로부터 이제 반환경 의원 13인의 명단에 오른 문제라든지 뭐 이 부분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정책하고 부합하는 원전에 관련 이제 이런 뭐 찬성이나 이런 정책에 연유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논란의 소지들은 여전히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번 공천에서 가산점을 하는 데 있어서 득표율에 그 신인 정치 신인들을 주는 조금 것이 더 아니라 가산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기본 점수에 그런 그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큰 변화거든요. 이런 그 현재 바뀐 공천 기준 이런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군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이 문병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 김응호 인천시 당위원장이 또 이 지역 이 예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대 선거에서 이 정유섭 의원과 불과 23표 차이로 예. 당락이 갈려서 뭐 무효 화계 소송까지도 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참 아슬아슬했었죠. 처음에 26표였었는데 그렇죠. 대법원 가서 23표로 3표가 줄었잖아요. 네. 인천이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연수갑에도 이 박찬대 후보하고 정승현 후보하고 그렇죠. 근데 214표 차이 나고 참 아슬아슬했는데 문제는 문병호 전 의원이 지금 며칠 전에 좀 변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29일에 네. 박형준 그 통합통추위원장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통추위의 외연을 보수 통합에서 중도와 보수 통합으로 그러니까 중도를 포함하는 거죠. 외연을 그래서 조금 외연을 넓히겠다 하면서 그쪽과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네. 문병호 전 의원께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 첫째 안철수 계와 완전히 결별한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본인이 진보 민주당 쪽하고 관련된 그런 쪽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런 자기의 인생 노선을. 정치 노선을 버린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지역구를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첫 번째는 미추홀이었다가 그러면 미추홀 쪽이 좀 애매하니까 부평을이냐 아니면 또는 계양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분명히 문병호 의원은 나올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부평 갑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부평 갑 지역보다는 예, 다른 지역구에서 출발 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의원님께서 뭐 제가 보기에도 같은 생각? 문병호 전 의원께서 현재 부평 갑은 그동안에 이렇게 지지층이라고 했던 중도 또는 그 개혁 중도 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보수 중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옮겨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측면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쇄신을 전제로 한 이제 통합 또는 네. 연대까지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부평 갑에서 전통적으로 호남 유권자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지난번에 23표 차이로 사실은 패한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우쪽으로 좀 네. 치우쳤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 지역 가능성도 서울 지역까지도 던지고요. 예. 예, 서울 지역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과거에 계속 문병호 의원께서는 고향인 영암 이런 부분들도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중도 보수 이쪽 입장에서는 뭐 호남 역시 아주 뭐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펙트럼이 좀 선택의 여지가 넓다고 봅니다. 넓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뭐 한편 이 부평 지역 뭐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후보로 이 거론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인데요.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와 같은 당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후보자의 공천 가능성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네. 그
홍미영 구청장님, 전 구청장님의 인지도라든지 그렇죠. 또 그런 여러 개혁성이나 현재 민주당 지도부들 뭐 이렇게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 의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오랜 정치적 이거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번 그 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사실은 이 비율이 40%나 되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60%지만 적합도 조사가 또 40%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원만이 아니라 또 일반 또 시민 여론조사가 또 50% 이런 그 공천 기준을 볼 때 최대의 관심이 단수 공천 본선 경쟁력에서 보다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냥 경선까지 가서 예측 불허한 그 경선 결과에 의한 최종 후보를 선택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홍미영 구청장이 좀 앞서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면 20대 총선에서 이성만 후보가 26.7%를 얻었는데요. 네. 문병호 후보가 34.19%로 엄청나게 가져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에 문병호 후보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성만 후보가 그냥 독자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보시면 때문에 쉽게 어떻게 결정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정말 뭐 이 지역은 특히 이 점치기가 정말이 안개 속이다. 네, 뭐 네. 개표 전까지는 또- 알 수 없겠다. 뭐 예. 이런 예. 이렇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럼 부평갑 선거구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후보들 이제 최종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부평갑은 더불어민주당의 두 후보들이 지금 아주 그 각축전을 벌일 거로 예상되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인 정유섭 의원이 안정적인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도전장을 낸 40대거든요. 2040 자유한국당이 정치신이라고 한 것이 2040까지인데 유재영 그 전 시의원이 48세입니다. 네. 그래서 2040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한 과연 최종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될까가 본선 경쟁력보다 사실은 더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시겠어요? 뭐 거의 동감이고요. 네. 이제 이 지역이 약간은 보수적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진보적으로 성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 정유섭 후보가 되겠죠.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 살아남을 것이냐,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선거의 이 선거 반대의 흐름. 근데 대개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거는 경제 문제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폐렴, 우한 폐렴 때문에 이런 것도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네. 큰 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뭐 여건 야건 정말 일장일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쉽게 점치기는 힘든 하루하루가 다르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평을 지역구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부평을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이 부평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부평을 지역은 생각보다 좀 심플해요. 네. 그냥 우리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은 안 왔지만 홍영표 의원이 그리고 네. 전통적으로도 민주당이 아주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라서요. 네. 뭐 특별히 제일 큰 쟁점이라고 하면 18대 초반에 구본철 의원이 한나라당을 통해서 이겼듯이 네.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오히려 궁금한 점이에요.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번 이제 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가 이제 의원직을 면직됐다 다시 이번에 복귀하셨죠. 네. 구본철 이제 의원과 강창규 이제 전 인천시의장 간에 이제 이 어떤 경쟁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고 민주당 지지세, 진보세까지 포함해서 강한 지역이죠. 그 한국 GM도 이 지역에 있고요. 네. 또 이 삼산지구나 이런 젊은 층들도 많은데 이 특징적인 것이 이제 그 진보 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인 정의당 그리고 민중연합당이 네. 사실은 이곳에 다 이제 후보를 냈다는 겁니다. 김웅호 이제 그렇군요.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그다음에 그 임동수? 한국GM 예. 한국GM 현재 그 노동자 출신 예, 노동자 그렇죠. 활동을 했던 임동수 후보가 여기에 출사표를 던져서 최근 4년 동안 한국GM 사태에 대한 그 집권 여당이 이제 여러 가지 오락가락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한국GM 그 직원들 뭐 또는 주변에 상인 하청업체들이 아주 위태위태하게 지금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이런 이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표 상황에 어떻게 이제 붙이냐 민주당이나 진보 지지층들이 계속 홍영표 의원에게 그 표를 많이 몰아줄 거냐 아니면은 이 여당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진보 정당 그 본연의 표들로 얼마나 이제 이것이 분산될 것인가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방금 전 의원님께서 예비 후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등록을 현재까지 등록을 한 예비 후보자 명단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에는 강창규 예비 후보 그리고 구본철, 조성욱 예비 후보가 현재 이 예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는 김응호 예비 후보 그리고 민중연합당에는 임동수 예비 후보가 그리고 역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지숙, 이성재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후보자들이 굉장히 뭐 낯이 익은 이름도 있고 뭐 이 생소한 이름도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후보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이미 이 한국당 같은 경우 세 분 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안 나온 게 홍영표라는 현직 거물이 있다 보니까 네. 누구도 쉽게 거기에 이름을 들이밀지 못하는 거고 특이한 거는 지금 민중당과 정의당이 각자 후보를 냈다는 거고요.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따로 들을 말씀이 없을 네네.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홍영표 후보도 의원도 곧 등록해서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큰 숙제 같아요. 전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이 주목해 볼 만한 후보자가 있다면 어떤 후보자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유력한 이제 후보가 현역인 홍영표 의원이시겠지만은 여러 네. 변수들이 있다라는 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바른미래당 전 당협위원장이었다가 지난번에 24.95%라는 사실은 이제 높은 네.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이제 득표율을 얻었고 그 지역 또 비례 그 국민의당 비례 또 투표율이 30%에 육박하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 안철수 신당에 이제 합류했죠. 이현웅 이제 변호사가 네. 이제 어떤 그 행보를 취하고 이제 그쪽이 이제 중도 또는 이제 범보수 통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선거연대나 이런 것까지 갈지들이 결정적 그 앞으로 어떤 주목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부평구 지역 두 분 말씀처럼 정말 뭐 현역 의원이 홍영표 의원이 3선째 정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이 자유한국당이 새 예비 후보들이 어떤 이 활약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이 후보가 나온다면? 네,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현웅 후보가 그렇죠. 한국당과 어떤 모양을 갖출 것이냐. 예컨대 당대당 통합은 아니라도 선거연합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예전에 20대에서는 강창규 후보가 나왔는데 네. 예컨대 이현웅 후보가 통합 후보가 돼서 나온다면 지지율을 이 과거의 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도 56% 가까이 되거든요. 과반수가 이미 넘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변수는 이현우 후보를 밀었던 24.95%가 정말 보수적이냐 아니면 진보적이었느냐. 그 당시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죠. 네. 그 당의 성격은 약간 진보 쪽에 그렇죠. 가까웠기 때문에 네. 이 표가 찢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홍영표 후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이 안철수 신당이 예. 이 지역구 안에서 예. 과연 이 선거 연합을 할지 예. 또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이현웅 후보가 얼마나 이 득표를 가져갈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전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경제 침체 또는 조국 사태 또 부평 지역의 현재 한국 GM 문제 또 삼산동의 그 고압 손전탑 문제 그러니까 현 의원으로서는 악재들인 거죠.
악재들, 그렇죠. 전통적 그 지지층이 개항을과 함께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지금 야당이 과거 여당일 때는 선거연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야당이 됐고 그 정당 지지율이 뭐 20%대 못 넘고 있잖아요. 30% 계속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들이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선거연대까지 가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어느 지역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접점이나 혼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평 그 구의원이었던 이소헌 전 의원에도 출마 얘기도 거론이 나오고 되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소헌 전 이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 또 이 굉장히 또 이 지역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소원 전 의원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정의당 쪽으로 나와야 될 거고 무소속은 힘들 텐데 이미 정의당의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나온다고 해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어렵지 생각이 않을까. 들어요. 네, 그러면 영향력은 있지만 예. 결국 이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오늘 뭐 부평 갑을 지역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럼 부평 을 지역, 자,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예. 어떤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첫 번째는 정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건 인정해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 보수 쪽인 한국당에서는 솔직히는 내부적으로 만만한 후보를 내기도 어렵다라는 게 이제 주어진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서 선거연합을 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구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19대 때 홍영표 후보가 55.23% 얻었는데 20대 때 43.77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현우 후보가 존재하지만 네. 그럼에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후보를 보수 쪽에서 어떤 후보를 어떻게 모양 있게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3선 정도 하면요 지역구 의원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자꾸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전 의원님께서도 한번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지요? 네, 그 홍영표 현 의원께서는 이제 뭐 당대표 차기 당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실제로는 선거라는 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뭐 이제 일자리 또는 경제 또 지역 현안에 대한 그 기존 선출직들의 대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구도죠. 무엇보다도 또 구도인데 다자간 대결로 간다면 뭐 무조건 저는 뭐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여러 당들의 통합 또는 통합된 당들끼리의 연대 이런 그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이제 최대 관심사랑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전국 선거의 풍향계가 바로 인천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인천의 투표율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인천 투표율은 51%, 지난 총선에서는 55%로 이 전국 투표율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꼼꼼하게 각 지역구 후보자들 살펴보시고 4월 15일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특집 시사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한구 전 인천광역시 의원님 그리고 류건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하프 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